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놀랍게도 조금만 있으면 200회입니다. 200회. 와, 놀랍지 않은가요? 나만 놀라운가? 어쨌든 200회 방송을 목전에 앞둔 알쓸맥자입니다. 벨기에 맥주 투어 광고로 시작합니다. 저희 벨기에 맥주 투어 저희 런칭했고요. 단순히 벨기에 맥주 투어가 아니고 네덜란드 벨기에 트라피스트 맥주 투어죠. 단순히 맥주를 마시고 즐기다 오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요. 현지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인문학적 어떤 소양을 좀 갖추고 오는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아요. 트라피스트 수도원 그냥 혼자 가시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 여행 갔다 오시긴 가능할 것 같지만 맥주 투어 갔다 오시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트라피스트 수도원 자체가 개방을 하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수도원 있으면 들어가서 내부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앞에 여러 가지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나 비누나 수건 이런 거 구매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밤베르크 같은 곳은 특히 구시가지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트라피스트는 말 그대로 엄률 시토회를 의미를 해요. 원래 베네딕토라고 부르는 그쪽 분파에서 나온 시토학파, 시토파에서 다시 더 엄률하게 베네딕트의 규율서를 따르고자 하는 거죠. 그게 물론 성경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베네딕트의 말씀을 더 엄격하게 따르고자 만든 곳이 트라피스트 수도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삽니다. 트라피스트 수도사 분들은 자급자족을 하면서 기도와 수행의 삶을 사는 곳이 바로 트라피스트거든요. 그래서 트라피스트 수도원 내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트라피스트 맥주를 투어하는 곳은 양주장 투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그 트라피스트 맥주를 전용으로 파는 동네에 이제 일종의 가스트펍, 가스트로펍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마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시면 바로 옆에 수도원 양조장에서 만들어 온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나온 신선한 맥주들, 그 다음에 현지에서만 파는 맥주들을 마실 수 있고요. 물론 그 지역의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지역 그 문화를 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또 진짜 얼마 없는 기회예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절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행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진을 많이 보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유럽 가던 비행기 값의 2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비행 편수를 늘린다거나 이 항공사들이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 편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익이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수익은 예전보다 똑같거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비행 편수를 일부러 늘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항공권 값이 거의 미쳤습니다. 뉴욕 가는 거 300만 원이라는 얘기 이제 막 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도쿄나 이런 데 가는 것도 50만 원, 60만 원까지 되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가 항공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곳에 갈 때 우리가 저가 항공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스톱오버를 해서 가는 거는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직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번 여행 좀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같이 가시는 게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맥주 투어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다녀오는 게 이득이고 경험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못 다녀오시면 할 수 없겠지만 조금 여유가 되시고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맥주 좋아하지 않고 맥주 관심 없는 사람들하고 맥주 투어 다니잖아요. 고역 중에 고역이에요. 상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렇게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으쌰으쌰해서 갈 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갔다 오시는 게 갔다 와서 부장님한테 좀 한 소리 듣고 통장이 조금 비어 있더라도 어차피 그건 다 시간이 지나가면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맥주 투어를 통해서 얻은 경험은 앞으로도 얻기 힘듭니다. 어차피 맥주 여행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비행기 비용 계속 올라갈 거고요.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이 가장 싸게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놀면 뭐해 듣고 왔습니다. 놀면 뭐합니까? 여행이나 갔다 와야지. 그렇죠? 맥주뉴스는 제가 쓴 기사를 중심으로 좀 빠르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마이뉴스에 제가 맥주 기사 연재 기사 중에 첫 번째 걸 좀 썼고요. 2023년 한국 맥주 시장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난 한 10년간의 역사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4캔만 원 수입 맥주, 수제 맥주로 시장이 바뀐 이유, 물론 뭐 제가 쓴 제목은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쪽에서 해준 제목인데 오마이뉴스 쪽 제목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 기사에는 뭘 썼냐면 결국은 그 2010년 초반부터 맥주 시장이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변화를 이끈 첫 번째 주인공은 수입 맥주예요. 수입 맥주 예전에도 있었죠. 근데 굉장히 다양한 크래프트 맥주들과 다양한 유럽의 정통 맥주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 유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넓혔다는 거. 소비자들의 미각을 일깨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소맥만 먹고 아니면은 오비 뭐 카스나 하이트 같이 어드정트 페일 라거만 먹었던 그런 한국의 맥주 소비자들한테 뭐 바이스비어라든지 IPA라든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벨기에 맥주들이 들어오면서 시선을 깨운 그런 시기가 이제 2010년대 초반이었죠. 그리고 2014년에 주세법이 살짝 개정이 되는데요. 요게 소위 얘기한 예전에 하우스 맥주, 하우스 브루어리들 혹은 마이크로 브루어리들을 벗어난 또 새로운 크래프트 씬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됩니다. 2014년에 소규모 맥주의 외부 유통을 허용한 주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브루펍에서 만든 맥주는 브루펍 안에서만 자가 소비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풀린 거죠. 그러면서 외부 유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긴 거죠. 이게 이쪽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이전에 맥주 씬에 없었던 사람들이 맥주 쪽에 들어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러면서 맥주 생산도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수입 맥주, 다양한 수입 맥주의 유입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넓혀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크래프트 맥주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거든요. 역시 한국도 비슷한 일이 2010년대 초반에 있었고요. 이때 마트 가서 보면은 가격은 굉장히 비쌌지만 굉장히 다양한 맥주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꼭 장점만 나온 건 아니고 단점도 나왔죠. 이때 2012년에서 13년부터 생겼던 게 바로 이 4캔 만원 맥주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4캔 만원 맥주가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브랜드에 한해서 뭐 4캔에 만원이 얼마부터 어떻게 보름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작됐던 게 점점 이게 반응이 좋고 인기가 좋으니까 교차 선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만들었죠. 소비자들한테는 대단한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했지만 물론 초반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모션이기도 했습니다. 수입사들에게나 아니면은 뭐 몇몇 프리미엄 맥주들에 한해서 물론 대부분의 이제 대중 수입 맥주의 하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생겼냐면 일단은 맥주는 굉장히 싸다라고 하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심어졌어요. 맥주를 4캔만 원에 먹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 이거 굉장히 조금 치명적인 일이기도 하거든요. 맥주 가격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브랜드에 따라서 수입 경로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또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가격 스펙트럼이 있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걸 4캔만 원에 묶어버리니까 많은 소비자들은 맥주는 4캔만 원에 먹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요거는
초반엔 좋았지만 나중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주세법에 연관이 된 거기도 한데 예전에 종가세 같은 경우는 수입 가격에 세금을 묻히거나 혹은 제조 가격에 수입 붙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가격을 낮추면 세금도 낮춰질 수 있었던 거예요. 수입 맥주에서는 약간 언더밸류 같은 것도 치고 약간 돌려치기를 하면서 굉장히 낮은 가격의 수입 맥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막 한 캔에 1,000원짜리 수입 맥주들도 막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입하는 그러니까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다 보면 이게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면 상관없는데 성장하다 멈춰버린 시장에서 근데 이런 맥주들이 들어오면은 서로 문제가 되거든요. 수입사들 돈을 못 벌고 또 고객들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1,000원짜리 맥주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생길 수도 있죠. 아무래도 그 가격은 그 가치를 대변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맥주 시장 전체는 수입 맥주 시장 전체는 성장했지만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시장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오비가 좀 결정적이었는데 올림픽 기간 아니 월드컵 기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카스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합니다. 왜냐면 그게 더 쌌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오는 게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는 전략이에요. 아무리 그게 더 싸다 하더라도 또 오비 맥주라고 하는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한국에서 만드는 우리 맥주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만들었어야죠. 근데 얘네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서 카스를 수입을 해요. 이런 것들이 정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제조업의 위축 문제들이 생기죠. 그죠? 고용의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 걱정을 하면서 염려를 하면서 주세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제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항상 이런 명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성장 시장이 멈춘 게 한 2018년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문제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이 2018년까지는 쭉 성장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맥주 시장이 좀 정체하는 시기를 겪게 됐고요. 특히 가장 타격을 본 것은 프리미엄 맥주들이에요. 프리미엄 수입 맥주들. 프리미엄 수입 맥주들 같은 경우는 바틀샵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부티크 샵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맥주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맥주들이 마트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마트 같은 곳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 수입 맥주들 뭐 아까 얘기했던 트라피스트부터 무슨 뭐 토플링 골리앗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바로 들어오는 굉장히 비싼 한 캔이 뭐 10,000원이 넘는 맥주들 9,000원이 넘는 맥주들이 마트에서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수입 맥주 전성시대를 여는 것 같았었죠.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했죠. 마트에서 그런 맥주들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비자로서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각 물건은 그 가치에 맞는 채널에 들어가야지만 판매가 되거든요. 마트 같이 대중 채널에서 한 병에 8,000원, 9,000원짜리 맥주들, 10,000원짜리 맥주들이 잘 팔릴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틀샵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맥주를 마트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누가 바틀샵에 와서 그 맥주를 사겠어요. 바틀샵이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저도 그때 바틀샵 운영했었거든요. 그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틀샵을 없앴어요. 뭐 채널 경쟁력이 안 되니까 프리미엄 맥주 입장에서는 채널도 잃어버리게 되고 판매도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맥주들이 다 선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좀 맞게 되죠. 이런 식의 위기를 맞게 되고 문제점들이 생기게 됐어요. 2018년 이후에 이제부터는 맥주 시장이 살짝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맥주 시장 전체가 성장을 했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3조 시장에서 4조 시장 성장했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수입 맥주 시장의 성장이 결국은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죠. 같은 공간에는 다른 맥주 카테고리를 잡아먹으면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전체 맥주 시장은 성장은 했지만 아주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아주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입 맥주가 언더밸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싸게 가져오는 것들을 보면서 주세법 개정이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제 맥주 쪽에서도 우리가 더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종가세라고 하는 주세법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명분을 얻으면서 결국 2020년에 주세법이 종량세로 개정이 됩니다. 뭐 그 일들은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종량세가 개정이 되면서 같이 오는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종량세가 되면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수제 맥주 쪽에도 4캔만 원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종량세로 인해서 큰 이익은 못 보지만 가능하게 되죠. 또 하나가 이제 곰표 맥주, 세븐브로우의 곰표 맥주가 대박을 거둔 게 큰 계기가 됐어요. 종량세 개정과 종량세 개정 중에서 주세법 개정 중에서 OEM 이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콜라보레이션 맥주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고요. 그전까지 불가능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곰표 맥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편의점 매대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은 핵심이었죠. 그러면서 이쪽 그 소위 얘기하는 편의점 시장이 수제 맥주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딱 정착이 되면서 그쪽 돈이 몰리기 시작해요. 이 수제 맥주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돈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어필이 되면서 몇몇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기폭제가 됐던 게 2021년에 제주 맥주의 상장이었어요. 그 곰표 맥주의 성장, 제주 맥주의 상장, 종량세 개정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소위 얘기하는 수제 맥주라고 하는 곳이 금광을 캐는 곳이라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콜라보레이션 맥주가 이제 굉장히 범람하게 되고, 그 와중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장을 2021년에 하게 됩니다. 특히 세븐브로이 같은 경우는 뭐 100억도 못하던 맥주 브루어리였는데 400억까지 성장하게 되고요. 카브루도 성장했고요. 제주 맥주도 성장했죠. 그러면서 외형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이 금융의 경제를 이루고 시장이 성장이 되면은 결국 이게 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어떤 투자의 법칙, 이 수제 맥주라고 하는 카테고리 적용이 되면서 뭐 한때 1년 정도, 1, 2년 정도 굉장히 큰 재미를 봤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죠. 그죠? 콜라보레이션 맥주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하이트 마케팅 담당자가 뭐 밀가루가 맥주가 되고 뭐 구두약이 맥주가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너무 많은 콜라보레이션이 생기고, 콜라보레이션 맥주의 가장 큰 특징은 맥주 자체 퀄리티가 높지 않고 브랜드와 가양을 통한 마시기 쉬운 감각적인 맥주들만 만들어냈다라는 게 결국은 문제였어요. 4캔만 원에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또 대중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래프트 맥주의 모습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은 크래프트 맥주에 적용이 되는 가치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 수제 맥주라고 하는 것과 크래프트 맥주가 이제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독립맥주공장 같은 뭐 제 브루어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절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크래프트 맥주이고 싶어하지 수제 맥주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수제 맥주라고 구분지은 거는 누가 구분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중시장에서 언론에 의해서 그런 맥주들, 재미를 추구하는 가치를 하는 맥주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맥주들이 수제 맥주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인식이 형성된 거죠. 누구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원래 시장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 브루어리들의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독특한 맥주들을 만들어내는, 또 프리미엄 맥주를 만들어내는 곳은 이제 수제 맥주라고 불리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럼 어떤 맥주를 불리울 것이냐? 저는 크래프트 맥주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가늠하기 힘든 시장이었다고 하면 2022년 시장은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상했듯이 이제 편의점 수제 맥주들은 하락했고 수입 맥주들은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맥주들은 이제 그래봤자 우리가 짱이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맥주야라고 하는 이상한 이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된 시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브루펍들, 소규모 면허를 갖고 있는 브루펍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소비자들이 편의점 수제 맥주와 이 브루펍에서 만드는 소규모 수제 맥주들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되면서 오히려 좋은 가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편의점 수제 맥주 회사들이 하이볼이라고 하는 이상한 카테고리에 또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이 편의점 수제 맥주들 하이볼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소규모 브루어리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면허를 다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일반 면허와 소규모 맥주 양조회사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맥주 양조회사 면허를 반납을 하고 일반 면허를 했다는 것은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소주도 만들 수 있고 중류도 만들 수 있고 막걸리도 만들 수 있고 하이볼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수제 맥주 회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계속 그렇게 영업을 한다? 제가 봤을 땐 이것도 결국은 독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는 뭐 세븐브로이든 뭐 카브르든 뭐 이런 어떤 하이볼을 만드는 곳들은 또 수제 맥주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때문에 오히려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곳이 시장이 또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이제 기사를 썼던 거예요. 맥주 시장이 2010년대에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2017년까지 급격한 성장을 했고 그 가운데서는 수입 맥주, 다양한 수입 맥주, 프리미엄 수입 맥주, 뭐 크래프트 맥주들, 그다음에 주세법 개정으로 인한 국내 이제 또 소규모 맥주 회사들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이고요. 그 가운데 또 네캔만 원이라고 하는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외적 성장을 한 게 사실이지만 전체 맥주 시장 성장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 성장은 했지만 공급이 오히려 수요를 압도하면서 2018년부터는 이제 어려움을 맞게 되고요. 이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의 시기를 맞게 되는 거죠. 이게 2021년까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와 또 같이 겹쳐지면서 보여주는 시장이고요. 오히려 한국의 편의점 수제 맥주 시장들은 종량세 개정과 그 다음에 OEM 허가 같은 주세법 개정,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용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편의점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맥주 시장에 있어서 그런 계기를 맞으면서 2020년, 2021년 놀라운 성장을 이뤘지만 2022년에 와서는 오히려 급격하게 하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2023년 시장도 아마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국은 전망을 밝게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전망이 밝은 곳들은 소규모 브루어리들, 소규모 맥주 브루어리들, 작지만 프리미엄 맥주를 만들어내고 또 편의점이나 마트 채널이 아닌 온 채널, 온 시장 쪽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큰 돈을 벌기는 힘들겠지만 먹고 살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그 부분이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을 지나서 한 2024년 좀 넘어가면 이제 대중들도 편의점 수제 맥주와 브루펍들, 소규모 맥주들의 구분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고 저는 이 소규모 맥주들을 크래프트 맥주로 부르자. 그리고 한국 크래프트 맥주들 지금 보면은 명확하게 보이는 지점이 어디냐면 로컬러티예요. 로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크래프트 씬에서 한국 크래프트 씬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조장들이 예전에는 국적불분명의 양조장 이름을 갖고 있다가 많이 지역 이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칼리가리 브루잉 같은 경우도 인천 맥주로 바꿨죠. 크래프트 루트 같은 경우도 속초 맥주로 바꿨죠. 뭐 강릉 버드나무 비롯해서 뭐 이번에 우리 뭐 양준석 대표님께서 새로 문경의 한 양조장 이름도 태평양조라고 하는 곳이고요. 뭐 안동 브루어리 뭐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맥주 양조장의 이름으로 변경하거나 쓰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재료들을 맥주에 결합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법인을 통해서 소규모 맥주 양조 면허를 받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추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노리고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농산물을 썼었을 때 뭐 세금 혜택에 대한 것을 노리거나 혹은 기대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내 소비자들한테 우리는 지역에 오리엔티드된 어떤 양조장이야라는 것들을 인식시키면서 맥주와 지역주의 경계를 약간 흐리게 함으로써 정체성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뭐 이런 어떤 효과를 노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정동 독립맥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물론 저희는 지역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없지만 저희는 지역의 문화와 정신을 맥주에 담아내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작은 브루어리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컬러티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어센티시티라고 하는 부분에 또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크래프트 맥주의 요건들에 다가가는 일들이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한국 크래프트 맥주 씬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 한국 크래프트 맥주는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그 정체성들이 점점 명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는 게 제 기본적인 예측이고요. 그 가운데도 다른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뭐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크래프트 맥주들 간에 좀 철학적 연대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시장은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이게 작게나마 일어났다 나중에 합쳐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뭐 다 모여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보다는 지역에서 성장하는 것들이 지역 협회를 만들고 그 지역 협회들이 나중에 전체적인 협회를 만들면서 하나의 씬을 만드는 게 솔직히 더 중요하고 미국도 역시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미국에 더 심하죠. 훨씬 넓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있는 브루어리들이 서울 크래프트 맥주 협회를 만들고 그 협회들이 다른 지역 협회들과 연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의 씬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의 사업하는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맥주 사업을 하는 데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진짜 크래프트 씬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야 우리가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사람이야. 우리 이걸 추구해라고 하는 것들이 합의가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짧은 기간 내에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크래프트 맥주뿐만 아니라 어느 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폭발하는 시기에 같이 모일 수 있는 것. 그런 시기는 저는 뭐 앞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개개별의 개별적인 작은 크래프트 회사나 브루펍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서로 모이는 게 정상이니까요.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노래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